노동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하루 종일 돌 쌓고 그러는데 저녁에 씻고 자야지 뭐 불지르고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사회적인 노동적인 가치가 이게 무시당하는 게 내가 보기엔 제일 큰 병 중에 하나예요. 내 자녀가 경쟁과 공부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가는지 먼저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신병 약 먹어야 되고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 될 걸로 봐요. 1,000만 명 정도는 상담받아야 돼요. 그 1,000만 명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정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교육비 쏟아 넣은 돈으로 보험금이나 적금이라도 들어두면 자녀가 청년 실업, 청년 빚에 시달리지 않아요. 내가 애를 딱 낳았어. 그럼 얘한테 쏟아내는 거 나가서 엄마 돈 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편 돈 버는 걸로 먹고 살면서 얘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이제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비로 들어갈 게 없어. 그러면 그 2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저금을 해봐. 애 졸업할 때 계산해 보니까 2억 4천 모을 수 있어.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억 4천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원 안 다니고 맨날 뛰어놀았으니까 애는 튼튼할 거고. 엄마 아빠하고 사랑했다면은 얘는 엄마 아빠하고 원수 안 되고 멀지 않고 아주 가까울 거고 2억 4천 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 안 들어가면 대학에 또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1억 6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학까지 안 가면은 얘는 4억을 질 수 있어. 4억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 학원 안 보낸 부모들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내가 이야기한 지 28년 되니까.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얘네들을 위한 보험, 적금 뒀는데 학원 안 보내는 돈으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노는데 누구하고 놀아야 돼? 부모하고 놀아야 돼. 미국은 학교 딱 끝나면은 누구하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어디 파티를 가잖아요? 그럼 애 데리고 가야 돼, 파티장에. 그리고 애가 자기네들 모임에 가면은 누가 데려다 줘야 되냐면 부모가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거의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는 경우,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 아니죠. 자,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목소리하고 오늘 지금 아침 목소리하고 엄청나게 지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변화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시죠? 네.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내 손으로 안 하잖아. 아니, 주부가 밥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쭉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주부가. 그리고 경치가 아름답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너스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시간이 필요해, 자기한테. 근데 우리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 뭔가 어저께 성금요일도 지냈지만은 뭔가 미안한 것 같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미안한 것 같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매를 맞고 그러는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면은 예수님한테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남편한테 나도 맞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수록 누가 행복하냐면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남이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이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는 안 행복해. 그냥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전까지는 불행하다가 효도하면 행복해.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는 절대 내가 행복하면 안 돼. 남편이 잘해줄 때 그때서 난 반짝반짝 웃고 행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 아들이,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아?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돼? 자식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 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신자들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난 행복하려고 마음 안 먹어. 그리고 교우들이 나한테 잘해줄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난 본당 신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신부님 챙겨주는 교우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린 15년 동안 본당 신부를 안 하는데 내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냥 누가 먹으면 돼?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에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행복에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거지 근성이 생겨.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절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주머니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써야 돼요. 하여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세요. 신부님 말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는데 그때 돈 떨어지고 돈 생기는 것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비법을 알려줬잖아. 그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대한민국의 70대 할머니들은 주머니에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데도 이게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냥 70살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70대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멕시코 과달루페도 갔다 오고 뭐 내가 또 잠비아 뭐 한 달 피정하는데 거기도 갔다 오고 평창도 갔다 오고 내가 보기엔 그래도 10년 동안 바쁠 거야. 그 80살에 돈 다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70살서부터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어제 이렇게 내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강의 준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그 늙은 이들이 많이 와 있었어. 늙은 이들이. 사실은. 근데 오늘 보니까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이게 안 웃고 뭐가 불만이 꽉 차 있어갖고 입이 나와 있으면 그 늙은 거야. 그 늙은 거야. 근데 어제 뭐 사무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방배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입이 이만큼들 나와 있어.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다 웃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늙은이가 없는 거죠. 어저께 늙은이 천지였는데 오늘은 늙은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면요 늙었다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되지 않는 고집 부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시하냐고 그거 늙은 거예요. 나이가 뭐가 그렇게 대수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이 먹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뭐 나이 많은 게 뭐 이렇게 대수야.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나이인데. 그런데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값을. 70살이면 70살의 나이값이 있고 80살이면 80살의 나이값이 있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그냥 배 내놓고 그냥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무시하냐고 그러고. 근데 오늘 보니까 늙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보니까 늙은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3만 달러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면은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 중에 오늘은 교육 현실, 우리가 뭔가 이제까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대한민국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분들도 곧 망할 것 같은 느낌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예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국민들도 내가 보기엔 정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니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었고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망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누군가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어. 실업자는 흘러 넘쳐요. 뭐 20대 실업자, 30대 실업자, 오늘 아침에 또 자료를 보니까 40대 실업자가 사상 최악이라고,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굶어 죽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다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우리 큰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4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또 이 농장, 우리 여기 평창에 농장 운영하는 내가 교우들 아는 분들 많은데요. 가보면은요, 주인만 한국 사람이에요.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데 다 누구냐면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은 적어도 한두 명은 외국인 애들이야. 한두 명은. 식당에 가보면은. 뭐 집에 가사 도우미도 외국인 사람들 많고. 아니,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야. 200만 명. 그 외국인들이 돈 다 벌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거의 200만 명의 1년에 10%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20만 명씩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 1년에 한 50만 명 되는데 30만 명, 25만 명 취직되고 20만 명 취직 안 된다는 걸 보면은 한 2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느냐? 안 쓰죠. 최소한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갖고 쓰면은 우리나라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3만 달러가 넘고 5천만 명이 넘는데 아니 일자리는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안 벌으니까 물건을 안 사잖아요. 물건을 안 사니까 도소매업이 다 망하고 제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술도 먹고 옷도 사고 뭐 물건도 사야지 뺑글뺑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 200만 명의 외국인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얼마를 버느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얼마 정도 받느냐? 대개 300만 원 선에서 돈을 받아요. 대개 300만 원 선에서 월급, 물론 뭐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한 180, 뭐 190 정도 받지만 우리 형님 같은 공장 같은 데는 30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우리나라 애들은 사무직밖에 없고
현장에는 없는 거야, 현장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그러면 그 애들은 대학 졸업해갖고 뭐 하느냐? 대학 졸업해갖고 취직 안 되면은 아르바이트나 몇 시간짜리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조현병에 걸려갖고 그냥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200만 명의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대한민국을 지옥 조선이라고 이게 또 유식한 말로 지옥 조선이라고 안 그러고 영어로 또 헬 조선이라고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 헬 조선이라고 그러고 금수저, 흑수저 나누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웃긴 일이에요. 금수저, 흑수저가 어딨어?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금수저지. 아버지가 장관이고 아버지가 기업이고,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업인 경우가 어딨어. 이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농사짓고 상업하고 이런 거 기술자를 우습게 보는 게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호주는 그 한 주택단지에 치과의사랑 조족 벽돌 쌓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왜 같이 사느냐면은 월급이 같아. 또 어떤 경우는 벽돌 쌓는 사람이 치과의사보다 더 번대.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같은 아파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요즘 우리 생태마을 조경을 싹 다시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오시면 행복하라고. 우리 조경하는 우리 교우예요. 최 회장님이라고 저하고 한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둘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해요. 그 친구도 하루 일당이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또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은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7, 800 벌어요. 한 달에. 돌만 싸도, 물론 이제 돌도 쌓고, 소나무 전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있으면요, 그 정도 벌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기술이 생겨? 20대부터 열심히 해야지 기술이 쌓이는 거지. 30살, 40살, 50살 돼야지 정말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대학 졸업해갖고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흑수저라고 그러면서 일반 중소기업에도 취직을 안 하고 공장에도 취직을 안 하고 이 기술적인 데 취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잘못됐느니 무슨 정치가 잘못된, 내가 보기에는 가정이 잘못됐어요. 가정이. 대한민국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그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을 해야 되고 인류대학을 가야 한다는 병이에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 공부 잘하는 게 뭐가 대수야? 잘 외우고,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건 잘 외워갖고 답 잘 맞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부 잘하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고 공부 못하면 너 같은 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고 그러고, 이게 내가 보기엔 가장 깊은 병이에요. 자식을 하나 둘밖에 낳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식이 머리가 나빠도 공부에 취미가 없어도 부모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들여가면서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인류대학 들여보내는 일에 부모 20대, 30대, 40대들이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거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자식 서울대학 집어넣는데 다 쓰는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하면 따라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되는 애는 아무리 돈을 쏟아 넣어도 안 돼요. 안 되는 애는. 그러면은 누가 포기해야 되냐면 부모가 포기해야 돼.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죠. 사람은요, 몸으로 살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으로 살 사람은 90%가 몸으로 살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10%만 머리로 살 사람이야. 신문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한 반에 한 6, 70명 됐을 때 내가 기준을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머리로 사려고,
11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내 친구 중에 선생님이 있는데 한 반에 30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반에서 5등 안에 들면은 머리로 살래고 6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학원 보내지 말아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고 마음껏 뛰어 놀게 해줘야 돼. 누구하고? 엄마하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못 따라가면은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서 부모 자식 지간도 점점 멀어지는 거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점점 원수의 관계가 돼.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부모하고 사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고 이 부모들이 내가 보기엔 문제예요. 그럼 인류대학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 상위 3%에서 5%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서울대학, 연고대 가는 거는 3명 내지 4명만 들어가.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방학도 포기하고 오롯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3%에서 5% 되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거 다 이해하면서 소화가 돼. 근데 나머지 95%는 이해 안 되는 게, 그래서 수포자, 영포자, 그 수포자가 무슨 뜻이냐면 수학 포기자야. 수학을 포기한.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면은 얘는 인류대학 못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걸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애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 병이야. 어렸을 때 실컷 뛰어놀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살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 안 받고 괜찮다고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그래갖고 실컷 뛰어노는 애들은요 커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 여기 박 신부님,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이 요즘 상담하러 엄청나게 많이 와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상담받아야 될 사람 한 60%는 상담받아야 될 거야. 지금 마음 안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그 젊은 20대, 30대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은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중독증이 오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깊이 접촉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 두들기고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꼴등하는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꼴등하는데도 계속 그런 애들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꼴등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라고 공부 못하면 어떠냐고 황 신부님 얘기하는데 벽돌만 싸도 치과의사보다 잘 살 수 있는 벽돌만 잘 싸도 돌만 잘 싸도 조경만 잘해도 용접만 잘해도 목공만 잘해도 망치질만 잘해도 할 수 있어. 망치질하는데 무슨 미분 적분 루트가 뭐가 필요해. 망치질하는데 그냥 망치질 계속하면은 그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나가 죽어라. 응? 그렇게 공부할 바에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공부시키는데 너 이것밖에 못하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 애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영혼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10만 달러 국민소득 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돈은 누가 다 갖고 갈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형님 집에서 지금 한 10년째 일하는 베트남 직원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번대거든요. 거기에 빌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딩을. 베트남에. 우리 중국 내가 이제 만나면 물어봐요. 직접 그 중국의
연변에서 온 분들 보면은 자기 지금 뭐 호텔 하나 사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은 다 어디로 갖고 가냐면은 뭐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이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는 3만 달러는 넘는데 쫄쫄쫄 라면 끓여 먹고 뭐 저기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그러면서 흑수저니 뭐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현병 환자가 집에다 불 지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5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엄마, 딸 뭐 할 거 없이.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나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수님이 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떠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길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은 양을 예수님 왜 찾아 떠나는 줄 아세요? 99마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잃은 양이 99마리를 죽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은요, 대개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못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뭐가 되느냐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야. 며칠 전에도 뭐 여대생 하나 죽여갖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여갖고 또 자기가 2시간 후에 시신 훔쳐놓고 찾으러 오기까지 한 그 다 길 잃은 양들이야. 노동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하루 종일 돌 쌓고 그러는데 저녁에 씻고 자야지 무슨 여대생 죽이러 돌아다니고 뭐 불 지르고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사회적인 노동적인 가치가 이게 무시당하는 게 내가 보기엔 제일 큰 병 중에 하나예요. 내 자녀가 경쟁과 공부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가는지 먼저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신병 약 먹어야 되고,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 될 걸로 봐요. 1,000만 명 정도는 상담받아야 돼요. 그 1,000만 명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정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교육비 쏟아 넣은 돈으로 보험금이나 적금이라도 들어두면 자녀가 청년 실업, 청년 빚에 시달리지 않아요. 내가 애를 딱 낳았어. 그럼 얘한테 쏟아내는 거 나가서 엄마 돈 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편 돈 버는 걸로 먹고 살면서 얘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이제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비로 들어갈 게 없어. 그러면 그 2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저금을 해봐. 애 졸업할 때 계산해 보니까 2억 4천 모을 수 있어.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억 4천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원 안 다니고 맨날 깨어 놀았으니까 애는 튼튼할 거고. 엄마 아빠하고 사랑했다면은 얘는 엄마 아빠하고 원수 안 되고 멀지 않고 아주 가까울 거고 2억 4천 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 안 들어가면 대학에 또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1억 6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학까지 안 가면은 얘는 4억을 질 수 있어. 4억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 학원 안 보낸 부모들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내가 이야기한 지 28년 되니까.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얘네들을 위한 보험, 적금 뒀는데 학원 안 보내는 돈으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노는데 누구하고 놀아야 돼? 부모하고 놀아야 돼. 미국은 학교 딱 끝나면은 누구하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어디 파티를 가잖아요? 그럼 애 데리고 가야 돼, 파티장에. 그리고 애가 자기네들 모임에 가면은 누가 데려다 줘야 되냐면 부모가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거의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는 경우,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조카들이 정말로 서울대학은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졸업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내 조카가 6명인데. 근데 얘네들이 내 말대로 우리 형제들이 내 말 잘 들었어. 다 모아서 적금을 줬어. 적금을 줬는데 얘네들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1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그러니까 다 차려준 거예요. 그 돈으로, 학원 안 보낸 돈으로 1억을 차려줬는데 얘네들 지금 우리 첫 번째 한 해는 벌써 대학 졸업한 지 한 거의 10년 정도 되는데 얘는 지금 벤츠 타고 다녀요. 벤츠. 얘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면 저 천안에 무슨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게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인류대학에 못 갔다고 나쁜 놈, 죽일 놈 하는 가정 분위기랑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말로, 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자라면 돼.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그런 애들은 사업을 해도 잘하더라고. 얘는 분점까지 냈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기일이나 온 이제 조카 이제 손자 손녀들이 다 모였죠.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요즘 그 이제 조카가 그 사업을 하는 애들이 2명 있는데 니네들 요즘 최저임금이라고 뭐 직원을 줄인다든가 월급을 덜 준다든가 그거 꿈도 꾸지 마. 너 벤츠 타고 다니잖아. 너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 뭐 5명인가 6명이래.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보너스 줄 수 있는 거 보너스 주고 할 수 있는 거 해. 그랬더니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삼촌, 내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되는데 그 4년에 시작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다는 거야. 안 나가고. 그래서 보너스도 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넌 사업 잘 되고 얘 저 지방대학 나오네요. 저 지방대학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너 이제 5년 되면은 그 직원한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편의점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5년 정도 지나면 그 직원한테 제주도 가족 여행권 끊어줘.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너만 잘 살면 안 돼. 그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는 4년, 5년 그 같이 창업했을 때 같이 쭉 왔다는 건 그만큼 잘해줬다는 얘기죠. 잘해줬다는 얘기죠. 막, 조모처럼 막 땅콩 막 안각봤다고 귀싸대기 때리고 무릎 꿇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등병에 최고병에 해갖고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학벌 시대가 끝나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이렇습니다. 영유아 영어 유치원, 그 다음은 7세 고시 패스, 대치동은 레벨 테스트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엄마들은 심장이 툭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죠. 올해는 어떡하나,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키워드가 초등 의대반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난다고 발표됐기 때문에 의대 쏠림 현상이 당분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에 보내려면 뭘 해야 할지 점점 더 일찍부터 준비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걸 보니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야 하나 싶은 거죠. 문과나 다른 진로보다 의대 쏠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7세 고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뭘 배우는 걸까요? 7세 고시는 단순히 7세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는 의미인데요. 영어, 수학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고시라는 말은 어떤 레벨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의대를 목표로 6살, 7살 때부터 달린다는 의미로 7세 고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손주우님 말씀에 따르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벌 시대는 끝났고 자녀 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 변화가 보일까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일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시장에서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취업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여전히 아이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경쟁을 아이에게 일찍부터 세팅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학군지에도 영향을 줄까요? 주변에서 보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해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군을 고민합니다. 입시 트렌드 중 하나가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의대에서 특히 지역인재를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군지의 수요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대에서 지역 학생들을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학군지 같은 경우가 부각될 것입니다. 농어촌 전형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의대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높아요. 예능이나 티처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특히나 의대를 가더라고요.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중 하나로 의대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입시는 의대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달라요. 다른 학과들은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의대는 수십 대 1, 수백 대 1입니다. 작년에 인하대 수시 논술 전형 경쟁률은 660대 1이었습니다. 10명을 뽑는데 6,000명이 지원한 거죠. 재수생 비율도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재수생이 늘어서 경쟁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재수, 삼수생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직장인들도 의대를 목표로 다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재수 학원에는 30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중도 탈락률도 늘어났습니다. 의대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은 대학에 다니면서 이 학과가 아닌가 봐. 이 대학 졸업해도 취업 못할 것 같아. 비전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재수해볼까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고등학생 자퇴율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의대가 1년에 3,00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3,058명을 뽑고 있는데 전국의 39개 대학에서입니다. 50만 명 중에서 3,000명이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치열한 상황입니다. 수시로는 내신이 1.3등급 안에 들어야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의대를 너무 가고 싶어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가 한두 개의 과목에서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왔다면 수시로 의대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겁니다. 수능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학원에 기숙하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특목고에서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목고는 경쟁이 치열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더라도 성적이 원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으면 검정고시를 보고 자퇴하는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앞으로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쏠림은 더 심해지겠죠. 이러니 뉴스에 7세 고시라는 말이 뜨는 거죠. 그만큼 치열해서 50만 명 중 3,00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는 부모님들의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은 이 정도가 아니지만 의대는 20년 동안 인기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고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고점일 것 같은데 매년 갱신되는 게 문제죠. 예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는 인기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의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계기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IMF 이후 부모님들이 전문직이 최고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인기가 있었는데 IMF 이후에는 서울대 의예과로 바뀌었죠. 두 번째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로 전환되면서 수능을 잘 봐서 의대에 들어가면 6년만 잘 졸업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수, 삼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지금은 사회적인 변화가 다른 데는 있어도 의사만큼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도입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대가 모든 입시를 빨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원도 늘어나겠죠. 당분간은 더 늘어날 거예요. 상위권 친구들이 나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변호사는 사법고시 때는 인기가 높았지만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많아져 인기가 다소 떨어졌죠. 의사도 정원이 늘어나면 조금 더 유동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챗GPT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기업에서도 챗GPT를 활용하는 분야가 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수업이나 과제가 있습니다. 챗GPT가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사회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민감하게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변화하는 사회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 챗GPT를 같이 해보기도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만 누리게 하면 창의력이 생기지 않겠죠.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문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신문을 잘 보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아이에게 신문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정도 연예 뉴스 보듯이 신문을 훑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뭐 하는지 궁금해하며 가끔 다가와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과 헤드라인 위주로만 봅니다. 아이에게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신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알려주기 위해 신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고 요즘 세상에서 누가 유명한지 알게 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교육적인 부분도 변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잘 대처하고 흐름을 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지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너무 짜인 시간대로 학교 갔다가 학원에 가서 10시까지 돌아오면 학습을 잘 따라가는 아이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여유 시간은 바로 멍 때리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멍 때릴 틈이 없이 쇼츠를 보죠. 그냥 심심한 시간을 줘야 아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야 해서 불편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편하게 해주려고만 하죠. 평일에는 편하게 학교 다녀오고 차로 어디 데려다주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다 세팅해줍니다. 주말만큼이라도 여행을 가서 오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든지 해보는 거예요. 체험관 같은 데만 갈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같은 생활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잘 가지 않죠. 그냥 차 끌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바로 집으로 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편한 경우를 겪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이 멀어서 계속 데려다주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안 데려다주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불편함을 겪게 하기 위해 너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면 아이가 힘들지만 차로 데려다주는 게 고마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은 생색을 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준 만큼 고마움을 느끼게 해야지.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느 전문가 말에 따르면 요즘 20대들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주다 보니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부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 해주는 거야 라고 생색을 내서 아이가 고마워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성공 공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 변화와 맞물려 교육도 변하고 성공 공식도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